시멘트, 비료, 그리고 유리. 창문 하나 없이는 집도 병원도 학교도 세울 수 없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유리를 만들 공장이 단 하나도 없었다. 모든 유리는 수입에 의존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가 창문 하나조차 스스로 만들지 못하는 나라가 어떻게 다시 설 수 있겠는가? 바로 그 질문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최태섭. 평안북도 정주 출신의 실향민 기업가. 전쟁통에 고향을 잃고 남쪽으로 내려온 그는 남들이 살아남기에 급급할 때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기회는 뜻밖의 곳에서 왔다. UN 한국재건단, UNKRA. 전쟁으로 무너진 한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UN이 설립한 기구였다. UNKRA는 한국 재건의 3대 핵심 사업을 결정했다. 문경 시멘트 공장, 충주 비료 공장, 그리고 인천 판유리 공장. 이 세 개의 공장이 세워져야만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1956년 2월 14일 인천 만석동 기공식이 열렸다.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다. 그만큼 NKRA가 직접 나서 계약을 다시 맺었다. 누구도 이 공장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1957년 9월 30일 인천 판유리 공장이 중공됐다. 용광로에 불이 붙었다. 석영 모래가 1500도의 열기 속에서 녹아 흘렀다. 그 투명한 액체가 냉각되며 납작하게 펴졌다. 유리. 대한민국 최초로 한국 원료와 한국 기술로 만들어진 판유리였다. 그날 공장 안에 있던 사람들은 말했다. 완성된 유리 한 장을 들어 빛에 비춰봤을 때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경쟁자가 없었다. 만들면 팔렸다. 수요는 공급을 앞질렀다. 전후 복구붐 속에서 건물이 올라갈수록 창문이 필요할수록 한국 유리공업은 커졌다. 1962년 인천의 제2공장이 중공됐다. 그해 3월 처음으로 해외 수출이 시작됐다. 수입만 하던 나라가 수출하는 나라가 된 것이다. 최태섭은 말했다. 유리 하나만큼은 세계 수준으로 만들겠다. 사업 다각화에 눈이 먼 다른 기업가들과 달리 그는 오직 유리 하나에만 집중했다. 1960년대 대한민국은 달리고 있었다. 박정희 정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됐다. 공장이 세워졌고 도시가 자랐고 빌딩이 올라갔다. 건물이 올라갈 때마다 창문이 필요했다. 창문이 필요할 때마다 한국 유리공업이 있었다. 독점이었다. 완전한 독점. 대한민국 어느 건물을 봐도 어느 자동차를 봐도 어느 공장 창고를 봐도 그 안에는 한국 유리공업의 유리가 들어있었다. 직원들은 자랑스럽게 말했다. 이 나라에 우리 유리 안 쓴 건물이 없다. 그 말은 과장이 아니었다. 1960년대 전성기 한국 유리공업은 세계 서열 10위 안에 들었다. 삼성, 현대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 유리 하나로 만든 제국이었다. 1969년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했다. 투자자들이 몰렸다. 회사의 가치는 계속 올라갔다. 그리고 1971년 한국유리공업은 새로운 시장의 문을 열었다. 자동차 유리, 현대자동차가 포니를 만들기 시작했다. 기아도 쌍용도 라인을 늘렸다. 자동차가 팔릴수록 앞유리와 옆유리가 필요했다. 한국유리공업은 그 수요를 정확히 짚었다. 건축용 판유리에 이어 자동차 유리 시장까지 장악했다. 제국은 더 넓어졌다. 1973년 최태섭은 결단을 내렸다. 유일한 경쟁자였던 부산의 동성판유리를 합병하기로 한 것이다. 협상은 3년이 걸렸다. 1976년 동성판유리는 한국유리공업에 완전히 흡수됐다. 마지막 경쟁자가 사라졌다. 이제 대한민국의 유리를 만드는 회사는 단 하나였다. 그러나 최태섭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기술을 원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1977년 영국의 필킹톤사로부터 플로트 공법을 도입했다. 플로트 공법이란 녹인 유리를 용융 주석 위에 띄워 흘려보내 완벽하게 평평한 판유리를 만드는 기술이었다.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선 유리 생산 방식이었다. 한국 유리공업은 그것을 가져왔다. 기술이 바뀌자 품질이 달라졌다. 더 얇고 더 투명하고 더 균일한 유리가 나왔다. 수출 경쟁력이 생겼다. 세계 시장에 한국 유리가 나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1981년 한국유리공업은 역대 가장 큰 도박을 감행했다. 전라북도 군산, 서해안에 면한 이 항구 도시에 회사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공장을 짓기로 결정했다. 군산 플로트 유리 공장.
1981년 6월 착공, 1982년 5월 준공, 이듬해 제2공장이 들어섰고 1990년에는 제3공장까지 세워졌다. 세 개의 플로트 라인, 국내 단일 공장 기준 최대 생산 능력, 군산 공장의 용광로는 한 번 불을 붙이면 절대 꺼지지 않았다. 꺼지는 순간 용광로 자체가 망가지기 때문이었다. 365일 24시간 1400도의 불꽃이 타올랐다. 낮도 밤도 없었다. 명절도 없었다. 그 불꽃 위에서 매일 수천 장의 유리가 태어났다. 공장 주변으로 마을이 생겼다. 한국유리공업 직원들의 가족들이 모여 살았다. 아버지가 용광로 앞에서 일하면 아들이 기술직으로 입사했다. 2대, 3대가 같은 공장에서 일했다. 군산에서 한국유리공업은 단순한 직장이 아니었다. 삶 그 자체였다. 1984년 최태섭은 기술연구소를 세웠다. 단순히 유리를 만드는 것에서 벗어나 세계에서 가장 앞선 유리를 개발하겠다는 의지였다. 그는 다른 대기업 총수들이 사업 다각화로 문어발을 뻗을 때 오직 유리 하나에만 집중했다. 주변에서 물었다. 왜 다른 사업은 안 하십니까? 그는 답했다. 유리 하나만 제대로 해도 세계에서 통할 수 있습니다. 1985년 그 집중은 결실을 맺었다. 프랑스의 세계적인 유리 기업 생고뱅과 기술 협력 계약을 맺었다. 유리 섬유 기술을 도입했다. 당시 한국 유리공업의 위상이 얼마나 높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생고뱅은 아시아에서 협력할 파트너를 찾고 있었고 그 파트너로 한국유리공업을 선택했다. 세계 2위 유리 기업이 한국의 유리 회사를 찾아온 것이다. 1980년대 중반 한국유리공업은 절정에 있었다. 인천 공장, 부산 공장, 군산 공장 세 곳이 풀가동됐다. 자동차 유리, 건축용 판유리, 특수 유리까지. 제품 라인이 넓어졌고 수출이 늘었고 브랜드는 견고했다. 그러나 제국에는 언제나 균열이 시작되는 순간이 있다. 그 순간은 밖에서 오지 않았다. 안에서 왔다. 1988년 창업주 최태섭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아들들이 경영권을 물려받을 시간이 됐다. 그런데 아들이 한 명이 아니었다. 여러 명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한국 유리공업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를 아버지만큼 이해하지 못했다. 같은 해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났다. 금강이 판유리 사업에 진출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경쟁자가 없었던 한국 유리공업에게 처음으로 적이 생겼다. 제국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아직 아무도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지만 균열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의 해, 대한민국은 세계 앞에 섰다. 경제는 호황이었고 자신감은 넘쳤고 모든 것이 가능할 것 같았다. 그러나 바로 그 해 한국 유리공업의 역사에서 가장 조용하고 가장 위험한 사건이 일어났다. 금강이 판유리 시장에 뛰어들었다. 훗날 KCC가 되는 금강. 건자재 시장에서 탄탄한 기반을 쌓아온 이 기업이 한국 유리공업의 유일한 영역이었던 판유리 사업에 진출을 선언한 것이다. 30년이었다. 30년 동안 한국 유리공업은 단 한 번도 진짜 경쟁자를 만나본 적이 없었다. 독점의 시간이 너무 길었다. 그 시간 동안 회사는 경쟁하는 법을 잊었다. 아니, 처음부터 배운 적이 없었다. 경영진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우리가 30년을 해온 사업이다. 신규 진입자가 우리를 이길 수 없다. 그 자신감은 오만이었다. 그리고 오만은 언제나 대가를 치른다. 그러나 진짜 충격은 밖에서 온 것이 아니었다. 1990년대 초 중국산 저가 유리가 국내 시장에 쏟아지기 시작했다. 가격이 달랐다. 한국 유리공업 제품보다 40에서 50% 저렴했다. 품질은 다소 떨어졌지만 가격 앞에서 품질의 차이는 빠르게 작아졌다. 건설사들은 계산기를 두드렸다. 아파트 한 동에 들어가는 창문 수백 개를 중국산으로 바꾸면 수억 원을 아낄 수 있었다.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설상가상으로 1990년대 초 한국의 건설 경기가 꺾였다. 공급 과잉이었다. 아파트가 남아돌았고 신규 착공이 줄었다. 유리 수요가 떨어졌다. 한국 유리공업의 새 공장은 풀가동이 아니라 가동률 조정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겉으로는 버티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안은 달랐다. 이 시기에 가장 치명적이었던 것은 경쟁도 중국산도 건설 경기도 아니었다. 내부였다. 창업주 최태섭이 물러난 이후 2세 경영 체제가 시작됐다. 그런데 경영권을 둘러싸고 창업주의 아들들 사이에 균열이 생겼다. 구체적인 내용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 갈등이 회사의 의사결정을 느리게 만들었다는 것은 분명했다.
위기의 시대에 필요한 것은 빠른 판단과 단호한 실행이었다. 그런데 회사의 중심에서는 누가 이 배의 키를 잡을 것인지를 두고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다. 경영진은 응급 처방을 내놨다. 명예퇴직, 자발적 희망퇴직 프로그램이었다. 수백 명의 직원들이 회사를 떠났다. 오래 일한 사람들이 먼저 나갔다. 공장 안에서 수십 년을 함께 일한 동료들이 짐을 싸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다. 남은 사람들은 말이 없어졌다. 용광로 옆에서 나누던 잡담이 사라졌다. 공장 안의 온도는 여전히 일나 3,400도였지만 사람들 사이의 온도는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그래도 부족했다. 명예퇴직만으로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 1993년 경영진은 새로운 방향을 모색했다. 중국의 첫 현지 법인을 세운 것이다. 저가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저가 생산이 가능한 곳으로 나가야 한다는 논리였다. 중국에서 만들어 중국에서 팔겠다는 전략이었다. 그러나 이 결정은 또 다른 문제를 불러왔다. 중국 사업에 자본이 묶이기 시작했다. 국내 공장에 재투자해야 할 돈이 중국으로 흘러갔다. 군산 공장의 설비는 조금씩 노후화됐다. 당의 처방이 장기 체력을 갉아먹고 있었다. 1993년이 끝날 무렵 한국유리공업은 겉으로는 여전히 대한민국 최대 유리기업이었다. 군산 공장의 불꽃은 꺼지지 않았다. 제품은 여전히 팔렸다. 그러나 회사의 내부에서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조용히 깊어지고 있었다. 금이 간 유리는 아직 깨지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한번 금이 가면 결코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는다. 1985년 한국유리공업은 프랑스의 생고뱅과 손을 잡았다. 당시에는 단순한 기술 협력이었다. 유리 섬유 제조 기술을 도입하고 최신 생산 공법을 배우는 계약이었다. 생고뱅은 1965년에 설립된 회사였다. 루이 14세 시대의 베르사유 궁전의 거울을 만든 회사. 350년 역사의 세계 최대 유리기업이 기술을 팔고 한국유리공업은 그것을 샀다. 배우는 쪽과 가르치는 쪽. 관계는 분명했다. 그러나 관계는 언제나 변한다. 1997년 가을 동남아시아에서 시작된 금융위기의 파도가 한국을 덮쳤다. 원화 가치가 폭락했다. 기업들의 부채가 하루아침에 2배, 3배로 불어났다. 대우가 무너졌다. 기아가 쓰러졌다. 한보가 사라졌다.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IMF 구제금융이라는 이름의 벼랑 끝에 섰다. 한국유리공업도 예외가 아니었다. 외화 부채가 있었다. 중국 사업에 투자한 자금이 있었다. 건설 경기 침체로 매출은 줄었고 금리는 치솟았다. 재무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다. 회사는 자본이 필요했다. 빠르게 그리고 대규모로. 바로 그때 생고뱅이 나타났다. 기술 파트너였던 그 프랑스 기업이 이번에는 다른 제안을 들고 왔다. 우리가 투자하겠습니다. 한국유리공업은 선택지가 없었다. 1998년 생고뱅의 지분은 EBBO니 19%까지 올라갔다. 단숨에 최대 주주가 됐다. 기술을 팔던 사람이 이제는 집주인이 된 것이다. 서울 본사 회의실에서 처음으로 프랑스어가 들렸다. 생고뱅 측 임원들이 참석했다. 의제는 구조 조정이었다. 비용 절감이었다. 효율화였다. 모두 맞는 말이었다. 그러나 그 말들이 한국어가 아닌 언어로 번역돼 전달될 때 회의실 안의 공기는 묘하게 달라졌다. 50년 가까이 이 회사를 키워온 사람들에게 그 공기는 낯설었다. 한국유리공업은 살아남기 위해 빠르게 움직였다. 1998년 그룹명을 한글라스 그룹으로 바꿨다. 한국유리공업이라는 이름 대신 영어와 한국어를 섞은 세련된 이름을 택했다. 브랜드를 새로 세우겠다는 의지였다. 세계 시장으로 나가겠다는 선언이었다. 그러나 이름을 바꾼다고 체질이 바뀌지는 않는다. 내부 갈등은 여전히 계속됐다. 2세 경영진 사이의 불화는 해소되지 않았다. 생고뱅의 입김은 점점 강해졌다. 한국 측 경영진과 프랑스 측 주주 사이에서 의사결정은 점점 더 느려졌다. 누군가는 독립을 원했고 누군가는 생고뱅에 기대려 했다. 회사의 방향이 흔들렸다. 그 사이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았다. KCC는 기술력을 빠르게 높였다. 중국산 유리는 품질까지 개선됐다. 한국 유리공업의 시장 점유율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줄어들었다. 한때 100%였던 독점이 이제는 절반 이하로 쪼그라들었다. 2000년, 새 천년이 시작됐다. 한국 유리공업은 새로운 자회사들을 만들었다.
SPD, 한국가공유리, 사업을 넓히고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려는 시도였다. 2001년에는 중국 수저우에 유리기업을 인수했다. 글로벌 확장이었다. 숫자로는 그럴듯해 보였다. 그러나 핵심을 보면 달랐다. 회사는 하나의 분명한 전략 없이 여러 방향으로 동시에 달리고 있었다. 건축 유리, 자동차 유리, 특수 유리, 중국 사업, 신소재, 집중이 사라지고 분산이 시작됐다. 최태섭이 평생 지켰던 원칙, 유리 하나에 집중한다. 는 정신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그리고 생고뱅은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지분을 늘려가고 있었다. 아직 경영권은 한국 측에 있었다. 아직 회사 이름은 한글라스였다. 아직 군산 공장의 불꽃은 한국 사람들의 손으로 관리됐다. 아직은. 그러나 2000년에 이 회사는 1985년 생고뱅과 처음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그 회사가 아니었다. 기술을 배우러 손을 내밀었다가 그 손을 잡힌 채로 15년이 흘렀다. 문 앞에 서 있던 이방인은 이미 집 안에 들어와 있었다. 그가 언제 이 집의 주인이 될지는 이제 시간 문제였다. 서울에서는 회의가 열렸다. 지분이 오갔다. 이름이 바뀌었다. 주주가 달라졌다. 그러나 군산에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용광로는 오늘도 타오르고 있었다. 천인치 400도. 석영보레가 녹아 투명한 액체가 되는 온도. 그 액체가 용융 주석 위를 흘러가며 완벽하게 평평한 면을 만들고 서서히 식으며 유리가 됐다. 하루에도 수천 장, 1년에 325일. 단 하루도 멈추지 않았다. 멈출 수가 없었다. 플로트 유리 용광로는 한 번 불을 끄면 다시 살리는데 수개월이 걸렸다. 내벽이 굳어버렸다. 그래서 군산 공장의 불꽃은 회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서울 본사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상관없이 타올랐다. 그 불꽃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서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크게 동요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군산 공장은 직장이 아니었다. 삶이었다. 2대, 3대가 같은 공장에서 일했다. 아버지가 용광로 앞에서 뜨거운 열기를 견디며 일했고 그 아들이 기술직으로 입사했다. 공장 주변 마을에는 한국 유리공업 식구들이 모여 살았다. 아이들은 공장 굴뚝을 보며 자랐다. 그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가 밥을 먹여준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알았다. 군산에서 한국 유리공업은 하나의 세계였다. 1997년 인천 공장이 군산으로 이전됐다. 한국 유리공업이 처음 태어났던 그 공장, 1957년 이승만 대통령이 기공식에 참석했던 그 인천 공장이 문을 닫았다. 40년의 역사가 조용히 끝났다. 생산 설비는 군산으로 옮겨졌다. 이제 군산이 한국 유리공업의 전부였다. 공장 안에는 새로운 긴장감이 흘렀다. 서울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좋지 않았다. IMF 외환위기, 명예퇴직, 생고뱅의 지분 확대, 그룹명 변경, 소문이 돌았다. 구조 조정이 온다는 말이 있었다. 공장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말도 있었다. 용광로 옆 휴게실에서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이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눴다. 우리 공장은 괜찮겠지. 군산은 절대 안 건드릴 거야. 여기가 본진인데. 모르지. 위에서 뭘 결정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불안은 말이 없는 사람들의 얼굴에도 새겨졌다. 그러나 아무도 일손을 놓지 않았다. 용광로는 멈추지 않았다. 2004년 군산에 새로운 공장이 들어섰다. 라미네이트 공장. 두 장의 유리 사이에 특수 필름을 끼워 만드는 합판 유리 생산 시설이었다. 자동차 앞유리, 방탄 유리, 방음 유리에 쓰이는 고부가 가치 제품이었다. 한글라스는 군산의 투자를 계속하고 있었다. 그것은 희망의 신호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 투자 결정을 내린 사람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서울 본사의 한국인 경영진인지 아니면 생고뱅 파리 본사의 전략팀인지. 군산 공장 직원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공장이 살아있으면 됐다. 불꽃이 꺼지지 않으면 됐다. 그러나 이미 달라진 것이 있었다. 용광로 위에 걸린 회사 로고가 언제부터인가 조금 어색하게 느껴졌다. 한글라스, 한국유리공업. 이름은 같았다. 그런데 이 회사가 누구의 것인지를 묻는다면 대답이 예전처럼 명확하지 않았다. 심장은 아직 뛰고 있었다. 그러나 그 심장이 누구의 몸속에 있는지는 이미 불분명해지고 있었다. 2000년대 초반, 생고뱅은 서두르지 않았다. 서두를 필요가 없었다. 이미 최대 주주였다.
이사회에 목소리가 있었다. 전략회의에 사람을 보냈다. 한글라스의 재무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기다렸다. 350년 된 기업은 조급하지 않았다. 한글라스 내부는 달랐다. 조급했다. 이세 경영진 사이의 갈등은 해소되지 않았다. 시장 점유율은 계속 줄었다. KCC는 기술력을 높였고 중국산은 더 싸졌다. 건설 경기는 들쑥날쑥했다. 자동차 유리 부문은 현대, 기아의 납품 단가 압박에 시달렸다. 수익성이 나빠졌다. 새로운 사업을 만들었다. 자회사를 세웠다. 조직을 개편했다. 그러나 본질은 바뀌지 않았다. 핵심 사업인 판유리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회복되지 않는 한 어떤 처방도 임시 방편이었다. 그리고 생고뱅은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2003년 생고뱅은 중국 상하이에 합작법인을 설립했다. 생고뱅 한글라스 세큐리티 상하이. 한글라스의 이름이 들어갔지만 주도권은 생고뱅에 있었다. 한글라스는 파트너였다. 그러나 점점 더 작은 파트너가 되어가고 있었다. 2004년 당진 공장이 중공됐다. 군산에 라미네이트 공장이 세워졌다. 숫자로는 확장이었다. 그러나 2005년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생고뱅이 한글라스 지분을 80.4%까지 끌어올렸다. 80.4%. 이것은 단순한 지분율이 아니었다. 경영권의 완전한 이전을 의미했다. 한글라스는 더 이상 한국 기업이 아니었다. 법적으로 실질적으로 프랑스 기업 생고뱅의 한국 자회사가 됐다. 1957년 유엔 한국재건단의 지원으로 세워진 회사. 대한민국 재건의 상징이었던 회사. 창업주가 우리 손으로 만들자고 외쳤던 그 회사가 48년 만에 외국 기업의 소유가 됐다. 조용한 날이었다. 특별한 발표도 없었다. 언론이 크게 다루지도 않았다. 그냥 지분 변동 공시 하나가 올라왔다. 숫자 하나가 바뀌었다. 80은 3. 그런데 그 숫자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꿨다. Part 2. 약 550 단어. 서울 본사 회의실의 풍경이 달라졌다. 회의 자료가 영어로 작성됐다. 파리 본사에 지침이 내려왔다. 한글라스의 전략은 더 이상 한국 경영진이 단독으로 결정하지 않았다. 생고뱅 아시아 본부의 검토를 거쳐야 했다. 제품 라인, 투자 계획, 인력 운용, 모든 것이 글로벌 전략의 틀 안에서 결정됐다. 한글라스는 생고뱅의 한국 생산 기지가 됐다. 브랜드 이름은 그대로였다. 한글라스. 제품에는 여전히 그 로고가 붙었다. 광고에도 그 이름이 나왔다. 그러나 이름 뒤에 있는 것이 달라졌다. 한글라스라는 이름은 이제 브랜드였지 기업의 정체성이 아니었다. 군산 공장 직원들은 달라진 것을 느꼈다. 예전에는 서울 본사에서 결정이 내려오면 그래도 한국 사람들이 내린 결정이었다. 이해할 수 있었다. 납득할 수 있었다. 설령 동의하지 않더라도 같은 언어로 따져볼 수 있었다. 이제는 달랐다. 결정이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었다. 파리에서 왔다는 것만 알았다. 왜 그런 결정이 내려졌는지, 어떤 논리로 그렇게 됐는지 현장 직원들에게는 닿지 않았다. 용광로 옆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자부심의 빛깔이 조금씩 바랬다. 내가 만드는 이 유리는 누구의 유리인가? 아무도 소리내어 묻지 않았다. 그러나 그 질문은 공장 안을 조용히 떠돌았다. 한국 언론의 반응은 차가웠다. 일부 경제지는 이것을 조용한 함락이라고 불렀다. 총성도 없이 저항도 없이 대한민국 유리산업의 뿌리가 넘어갔다는 것이었다. 1957년 UNKRA가 이 공장을 지을 때의 목표는 분명했다. 한국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외국에 의존하지 않도록. 그런데 그 공장이 결국 외국 기업의 손에 들어갔다. 역사의 아이러니는 때로 이렇게 완벽하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2005년 생고뱅이 한글라스를 손에 넣었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새로운 주인 아래 한글라스는 다시 달려야 했다. 군산의 불꽃은 여전히 타올랐다. 직원들은 여전히 출근했다. 그러나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그 불꽃 앞에서 일하는 사람의 수가 얼마나 달라질지 2005년에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알았다면 아마 더 크게 울었을 것이다. 2005년 이후 한글라스는 달라진 속도로 움직였다. 생고뱅의 경영 방식은 체계적이었다. 글로벌 스탠더드였다. KPI가 생겼다. 성과 지표가 촘촘해졌다. 비용 효율화가 강조됐다.
파리 본사의 전략이 서울을 거쳐 군산까지 내려왔다. 모든 것이 숫자로 관리됐다. 겉으로는 안정처럼 보였다. 그러나 2008년 가을 세계가 흔들렸다. 미국 리먼 브라더스가 무너졌다. 글로벌 금융위기였다. 한국도 충격을 피하지 못했다. 2008년 4분기 한국 경제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4.5%를 기록했다. 건설 시장이 얼어붙었다. 아파트 착공이 급감했다. 유리 수요가 떨어졌다. 군산 공장의 가동률이 조정됐다. 풀가동이 아니었다. 생산량을 줄여야 했다. 용광로는 꺼지지 않았지만 그 앞에서 일하는 사람의 수가 줄었다. 잔업이 사라졌다. 특근이 없어졌다. 공장 안에 활기가 달라졌다. 2008년 한글라스는 내부 구조 조정에 나섰다. 한국과 공유리와 한국한의소가 합병됐다. 한국특수유리는 청산됐다. 자회사들이 통폐합되고 사라졌다. 조직이 단순해졌다. 효율화였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일자리가 줄었다. 수십 년 동안 회사와 함께한 사람들이 짐을 쌌다. 이 즈음 군산 공장 안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다. 첫 번째는 오래된 사람들이었다. 20년, 25년을 이 공장에서 일한 사람들. 그들은 한국 유리공업이 자랑스러웠던 시절을 기억했다. 재계 10위였던 시절을. 이승만 대통령이 기공식에 참석했던 그 회사의 후예라는 자부심을. 그 자부심은 이제 무거운 짐이 됐다. 회사가 프랑스 기업 손에 넘어갔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았지만 가슴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두 번째는 중간 세대였다. 1990년대에 입사한 사람들. 외환위기도 겪었고 생고뱅의 진입도 봤다. 이들은 현실적이었다. 회사가 살아있으면 됐다. 월급이 나오면 됐다. 누가 주인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군산 공장이 계속 돌아가는 것이었다. 세 번째는 새로운 사람들이었다. 2000년대 이후 입사한 젊은 직원들. 이들에게 한글라스는 처음부터 생고뱅의 한국 자회사였다. 한국 유리공업이 재계 10위였던 시절은 역사책 속 이야기였다. 이들은 파리 본사와 영어로 이메일을 주고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이 회사가 한국 기업인지 프랑스 기업인지라는 질문 자체를 하지 않았다. 세 세대가 같은 공장에서 전혀 다른 회사를 다니고 있었다. 2013년 군산에서 200km 떨어진 부산, 한글라스 부산 공장이 가동을 중단했다. 1976년 동성판 유리를 흡수합병하면서 한글라스의 것이 된 공장. 37년의 역사가 조용히 끝났다. 특별한 발표도 없었다. 언론에 크게 나지도 않았다. 그냥 어느 날 부산 공장의 불꽃이 꺼졌다. 생고뱅의 글로벌 전략에서 부산 공장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다. 군산 공장으로 생산을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이었다. 숫자로는 맞는 말이었다. 그러나 부산에서 그 공장을 다녔던 사람들에게 숫자는 위로가 되지 않았다. 수백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부산 공장 주변 마을의 풍경이 바뀌었다. 공장 굴뚝이 연기를 내뿜지 않았다. 공장 앞 식당들이 문을 닫았다. 한 공장이 사라지면 그 공장을 중심으로 살아가던 세계 전체가 사라졌다. 군산 직원들은 부산 공장 소식을 들으며 생각했다. 다음은 우린가? 아무도 소리 내어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생각은 공장 안을 떠돌았다. 용광로 앞에서 일하면서도, 휴게실에서 밥을 먹으면서도, 퇴근길에 공장 굴뚝을 돌아보면서도 다음은 우린가? 2016년 군산의 제2코팅가 공공장이 중공됐다. 투자였다. 생고뱅이 군산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신호처럼 보였다. 직원들은 안도했다. 공장이 살아있다는 것, 새 시설이 들어선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러나 2년 후 더 조용하고 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2018년 한글라스가 주식시장에서 자진 상장 폐지를 했다. 1969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이후 거의 50년 만이었다. 생고뱅이 공개 매수를 통해 남은 소수 주주들의 지분을 모두 사들였다. 이제 한글라스는 완전히 비공개 기업이 됐다. 일반 투자자들이 이 회사의 주주가 될 수 없게 됐다. 한국 주식시장에서 한글라스라는 이름이 사라졌다. 1969년 한국유리공업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됐을 때 그것은 이 회사가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기업이 되겠다는 선언이었다. 누구든 이 회사의 주주가 될 수 있었다. 한국유리공업의 성장이 곧 나의 이익이 될 수 있었다. 그 선언이 49년 만에 철회됐다. 2018년 말
한글라스를 둘러싼 풍경은 이랬다. 최대 주주는 프랑스 기업, 주식시장에서 사라진 이름, 부산 공장은 이미 없었다. 인천 공장은 20년 전에 사라졌다. 남은 것은 군산뿐이었다. 그리고 군산에서 일하는 정규직 직원은 2017년 기준 305명이었다. 1960년대 재계 10위였던 그 회사가, 대한민국 모든 건물의 창문을 만들던 그 회사가 군산 공장 하나에 35명,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방향을 잃은 10년은 사실 10년이 아니었다. 20년이었다. 30년이었다. 1988년 첫 번째 균열이 생긴 순간부터 이미 시작된 여정이었다. 그 여정의 끝이 어디인지는 이제 거의 보이기 시작했다. 군산의 용광로는 오늘도 타오르고 있었다. 그러나 그 불꽃 위에서 만들어지는 유리가 누구의 이름을 달고 세상에 나갈지는 이제 한글라스 스스로 결정할 수 없었다. 결정은 파리에서 내려왔다. 그리고 2019년 파리는 결정을 내렸다. 2019년 봄 파리 생고뱅 본사. 이사회가 열렸다. 의제는 단순했다. Transformation and Grow. 변화와 성장. 생고뱅의 새로운 글로벌 전략이었다. 핵심은 이것이었다. 전통적인 판유리 사업에서 손을 떼고 경량 건축 자재와 고기능성 소재에 집중한다. 수익성이 낮은 자산은 매각한다. 한글라스는 매각 대상이었다. 결정은 빠르게 내려졌다. 350년 된 기업의 이사회는 감정적이지 않았다. 스프레드 시트 위의 숫자가 말했다. 한글라스는 생고뱅의 글로벌 포트폴리오에서 더 이상 핵심 자산이 아니었다. 팔아야 했다. 서울의 통보가 내려왔다. 한국 경영진은 그 결정을 들었다. 반론은 없었다. 반론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 80.4%의 주주가 팔겠다고 했다. 끝이었다. 매수자를 찾는 작업이 시작됐다. 나타난 것은 글렌우드 프라이빗 에쿼티였다. 토종 사모펀드. 생고뱅은 약 240억 유로의 한글라스를 넘겼다. 계약서가 작성됐다. 도장이 찍혔다. 한글라스의 모든 자산은 새로 설립된 법인으로 이전됐다. 그리고 기존 법인의 이름이 바뀌었다. 한국유리공업 주식회사. 1957년부터 이어온 그 이름이 서류 위에서 지워졌다. 새 이름은 생고뱅 코리아 홀딩스였다. 프랑스 기업의 한국 지주회사. 그것이 62년 된 이름의 자리를 채웠다. 공식 발표가 나온 날 군산 공장 게시판에 한 장의 공문이 붙었다. 직원들이 모여들었다. 읽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공문에는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를 계속하라고 적혀 있었다. 용광로는 오늘도 돌아가야 했다. 용광로는 돌아갔다. 그러나 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다. 25년 경력의 한 용광로 기술자가 작업복 소매로 얼굴을 훔쳤다. 땀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다시 용광로를 바라봤다. 1400도의 불꽃은 변함없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에게 이 공장은 삶이었다. 아버지도 이 공장을 다녔다. 아들에게도 이 공장을 물려주고 싶었다. 그런데 이제 이 공장의 이름이 바뀌었다. 주인이 바뀌었다. 내가 만드는 이 유리가 누구의 유리인지 오늘부터는 대답하기가 더 어려워졌다. 그래도 그는 자리를 지켰다. 용광로는 꺼지면 안 됐다. 매각 이후 군산 공장의 일상은 표면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 플로트 유리 라인은 돌아갔다. 코팅 공장은 가동됐다. 제품은 출하됐다. 트럭들이 공장 정문을 들락날락했다. 숫자로 보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공장 안의 공기는 달랐다. 글렌우드 프라이빗 에쿼티는 사모펀드였다. 사모펀드의 목적은 단순하다. 사서, 키우거나 정리해서 판다. 직원들은 그것을 알았다. 이 주인도 영원한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언젠가 또 팔릴 것이라는 것을, 그 다음 주인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아무도 몰랐다. 불확실성이 공장 안에 가라앉았다. 말없이 무겁게. 그 무게는 사람마다 다르게 느껴졌다. 20년 넘게 일한 선임 기술자들은 조용히 퇴직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더 버텨봐야 달라질 것이 없다는 생각이었다. 희망퇴직 신청이 조금씩 늘었다. 공장 안에서 가장 많은 것을 알고 가장 많은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먼저 나갔다. 그들이 나갈 때 가져가는 것은 퇴직금만이 아니었다. 용광로를 다루는 감각, 유리의 두께를 손으로 느끼는 경험, 공장 기계의 소리만 들어도 이상을 감지하는 능력, 그 모든 것이 함께 나갔다.
한 선임 기술자가 마지막 출근을 하던 날을 동료들은 기억했다. 그는 퇴근하기 전 용광로 앞에 한참 서 있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냥 바라봤다. 천리는 400도의 불꽃을, 자신이 22년 동안 지켜온 그 불꽃을. 동료가 물었다. 뭐 해? 그는 대답했다. 기억해 두려고. 그리고 돌아서서 공장 문을 나갔다. 그가 나간 뒤 한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한편 회사의 이름을 둘러싼 혼란이 계속됐다. 법인 이름은 바뀌었다. 그러나 제품 브랜드는 여전히 한글라스였다. 창문에는 한글라스 로고가 붙었다. 광고에도 한글라스라는 이름이 나왔다. 소비자들은 달라진 것을 느끼지 못했다. 그러나 내부는 달랐다. 직원들의 명함에 어떤 회사 이름을 써야 하는지조차 한동안 정리되지 않았다. 새 법인 이름인지 브랜드 이름인지 작은 혼란이었다. 그러나 그 작은 혼란은 더 큰 혼란의 축소판이었다. 이 회사는 무엇인가? 한국 회사인가 아닌가? 한글라스인가? 생고뱅 코리아 홀딩스인가? 62년의 역사를 가진 회사인가? 2019년에 새로 태어난 법인인가?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그리고 2022년 또 한 번 주인이 바뀌었다. LX 인터내셔널이 나타났다. LG그룹에서 분리된 LX그룹의 핵심 계열사. 한국유리공업 지분 100%를 5,025억 원에 인수했다. 글렌우드가 3년 만에 되팔았다. 사모펀드답게 빠르고 깔끔했다. 이번에는 한국 기업이 주인이 됐다. 이름도 다시 바뀌었다. LX 글라스. 한글라스라는 브랜드는 제품에 남겨두었다. 65년 동안 쌓인 그 이름의 무게를 완전히 버리기는 아까웠을 것이다. 군산 공장 정문 앞, 그냥 간판이 또 한 번 교체됐다. 직원들은 그 장면을 바라봤다. 누군가는 담담했다. 누군가는 쓴 웃음을 지었다. 누군가는 아무것도 느끼지 않으려 했다. 이 공장에서 평생을 일한 한 노년의 기술자가 말했다. 간판은 몇 번이고 바뀌었어. 그래도 저 용광로는 안 바뀌었어. 저 불꽃은 내가 처음 출근한 날부터 오늘까지 똑같이 타고 있어. 그는 잠시 멈췄다. 그게 위안이 되는 건지 슬픈 건지는 모르겠어. 용광로는 오늘도 타오르고 있었다. 1400도. 변함없이. 주인이 누구든 이름이 무엇이든 불꽃은 기억하지 않았다. 그냥 탔다. 2022년 군산 공장의 하루는 여전히 새벽 6시에 시작됐다. 교대 근무자들이 들어왔다. 안전모를 썼다. 작업복을 입었다. 용광로 앞에 섰다. 온도를 확인했다. 1400도 이상 없음. 오늘도 유리가 만들어질 것이었다. 그러나 이 공장을 다니는 사람의 수는 전성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줄어 있었다. 1960년대 한국 유리공업이 재계 10위였을 때 인천, 부산, 군산 세 공장을 합하면 수천 명이 이 회사를 다녔다. 지금은 달랐다. 인천 공장은 1997년에 사라졌다. 부산 공장은 2013년에 꺼졌다. 군산만 남았다. 그리고 군산에서 일하는 정규직 직원은 2017년 기준 36명이었다. 숫자가 말해주는 것은 단순하다. 한때 대한민국을 먹여 살린 회사가 34명의 회사가 됐다. LX 인터내셔널이 인수를 완료한 2022년 말 새 간판이 걸렸다. LX 글라스. 로고의 색깔이 바뀌었다. 서체가 달라졌다. 그러나 공장 안의 사람들은 새 간판을 크게 의식하지 않았다. 이미 세 번째 주인이었다. 네 번째가 와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았다. LX 그룹의 입장은 분명했다. 한국 유리공업을 인수한 것은 단순한 제조업 확장이 아니었다. 친환경 건축 자재 시장, 에너지 절감형 코팅 유리, 태양광 패널용 특수 유리, 미래 시장을 향한 포석이었다. LX 인터내셔널 측은 말했다. 안정적인 수익원을 확보하고 새로운 소재 분야로 나아가는 교두보로 삼겠다. 맞는 말이었다. 전략적으로 타당했다. 그러나 군산 공장 직원들에게 그 말은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였다. 교두보, 포석, 미래시장. 그 말들이 자신들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용광로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실감하기 어려웠다. 중요한 것은 하나였다. 이 공장이 내일 또 돌아가는가? 내 자리가 내년에도 있는가? 그 질문에 아무도 명확하게 답하지 않았다. 불확실성은 여전했다. 한글라스라는 브랜드는 살아남았다. LX 글라스로 사명은 바뀌었지만 제품에는 여전히 한글라스 로고가 붙었다. 창문에, 자동차 유리에, 건물 외벽에.
한글라스라는 이름은 소비자들의 일상 속에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 이름 뒤에 있는 이야기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1957년 전쟁의 폐해오에서 태어난 회사, 대한민국 최초로 판유리를 국산화한 회사, 재계 10위까지 올랐다가 경쟁과 외환 위기와 내부 갈등 속에서 흔들린 회사, 프랑스 기업에 넘어갔다가 사모펀드를 거쳐 다시 한국 기업에 돌아온 회사. 창문 너머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창문을 만든 회사의 역사를 생각하지 않는다. 그냥 유리일 뿐이다. 투명하고 단단하고 차갑다. 그러나 그 유리 한 장이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땀이 들어갔는지, 얼마나 많은 결정이 내려지고 번복됐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공장 앞에서 울었는지. 유리는 기억하지 않는다. 사람만 기억한다. 군산 공장 인근에 사는 한 퇴직자가 있었다. 1982년 군산 공장이 처음 문을 열던 해에 입사했다. 40년을 그 공장에서 일하고 퇴직했다. 이제 그는 아침마다 공장 굴뚝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했다. 굴뚝에서는 오늘도 연기가 피어올랐다. 그는 말했다. 저 영이 보면 마음이 놓여. 아직 살아있다는 거잖아. 그리고 잠시 후 덧붙였다. 근데 뭐가 살아있는 건지는 모르겠어. 공장인지 회사인지 아니면 그냥 불꽃인지. 그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공장은 살아있었다. 불꽃은 꺼지지 않았다. 유리는 여전히 만들어졌다. 그러나 1957년 최태섭이 세운 그 회사는 이미 오래전에 다른 무언가가 되어 있었다. 이름만 남았다. 불꽃만 남았다. 그리고 그 불꽃 앞에서 오늘도 누군가가 서 있었다. 네, 유리는 특이한 물질이다. 단단해 보이지만 한번 금이 가면 되돌릴 수 없다. 투명해 보이지만 각도에 따라 전혀 다른 것을 반사한다. 깨져도 사라지지 않는다. 산산조각이 나도 그 조각들은 여전히 유리다. 한글라스의 이야기가 꼭 그랬다. 65년 동안 이 회사는 깨지고 금이 가고 주인이 바뀌었다. 그러나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군산의 용광로는 오늘도 타오르고 있다. 창문에는 여전히 한글라스 로고가 붙어 있다. 조각난 채로 그러나 여전히 존재한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남기는가? 첫 번째, 독점은 독이다. 한국 유리공업은 30년 동안 경쟁자가 없었다. 그 30년이 회사를 강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약하게 만들었다. 경쟁하지 않은 기업은 경쟁하는 법을 잇는다. 1988년 금강이 판유리 시장에 들어왔을 때 한국 유리공업은 대응하는 법을 몰랐다. 30년의 독점이 만든 오만이었다. 시장을 지배하는 것과 시장을 이해하는 것은 다르다. 한국 유리공업은 지배했지만 이해하지 못했다. 그 차이가 균열의 시작이었다. 두 번째, 창업주의 정신은 유산이 아니라 선택이다. 최태섭은 말했다. 유리 하나에 집중한다. 그 집중이 한국 유리공업을 재계 10위로 만들었다. 그러나 그가 물러난 뒤 2세 경영진은 그 정신을 유산으로 물려받지 않았다. 경영권 다툼이 시작됐다. 집중이 흐트러졌다. 전략이 분산됐다. 창업주의 정신은 저절로 이어지지 않는다. 매일 선택해야 한다. 선택하지 않으면 사라진다. 한국 유리공업의 2세들은 그 선택을 하지 않았다. 세상의 많은 기업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창업주가 만든 것을 물려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눠 갖는 데만 집중할 때 기업은 내부에서부터 무너진다. 세 번째, 기술 파트너를 고를 때는 출구를 먼저 설계하라. 1985년 한국유리공업은 생고뱅에게 손을 내밀었다. 배우기 위해서였다. 그것은 옳은 선택이었다. 세계 최고에게 배우는 것은 현명하다. 그러나 배움이 의존이 됐을 때 그 관계는 역전된다. 생고뱅은 기술을 팔았고 지분을 샀고 결국 회사를 가졌다. 한국유리공업은 그 과정에서 단 한 번도 관계의 역전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만들지 않았다. 외환 위기가 없었다면 달랐을까? 아마 조금은 달랐을 것이다. 그러나 외환 위기가 없었더라도 의존의 구조는 이미 만들어져 있었다. 위기는 그것을 드러냈을 뿐이다. 파트너를 들일 때는 처음부터 물어야 한다. 이 관계가 어떻게 끝날 수 있는가? 끝을 설계하지 않은 관계는 상대가 끝을 설계한다. 네 번째, 공장은 숫자가 아니다. 2013년 부산 공장이 문을 닫았다. 생고뱅의 결정은 숫자로는 맞았다. 효율화였다. 군산으로 집중하는 것이 합리적이었다. 그러나 부산 공장이 사라졌을 때 사라진 것은 생산 라인만이 아니었다. 수십 년을 그 공장에서 일한 사람들의 삶이 사라졌다.
공장 주변 마을이 사라졌다. 아버지의 직장을 물려받으려던 아들의 꿈이 사라졌다. 기업의 결정은 스프레드시트 위에서 내려지지만 그 결정의 무게는 사람의 삶 위에 떨어진다. 숫자는 그 무게를 계산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무게는 분명히 존재한다. 공장 하나가 사라질 때 하나의 세계가 사라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한국유리공업은 단순한 기업이 아니었다. 1957년 이 회사는 전쟁의 폐허 위에서 태어났다. 유엔의 지원으로 평안북도 출신 실향민의 손으로 대한민국 최초의 판유리가 만들어졌다. 그것은 제품이 아니었다. 증명이었다. 이 나라가 스스로 설 수 있다는 증명. 그 증명이 65년 동안 창문이 됐다. 건물의 창문, 자동차의 창문, 병원의 창문. 대한민국이 성장하는 모든 순간에 한국유리공업의 유리가 함께 있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외국 기업의 손에 넘어갔을 때 그것은 단순한 인수합병이 아니었다. 한 나라의 기억이 넘어간 것이었다. 기억은 팔 수 있는가? 역사는 매각될 수 있는가? 서류 위에서는 가능하다. 지분율과 계약서와 도장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군산 공장 용광로 앞에서 40년을 일한 그 사람의 가슴 속에서는 어떤 계약서도 그것을 가져가지 못했다. 1957년 9월 30일 인천 만석동. 대한민국 최초의 판유리가 용광로에서 나왔다. 투명하고 평평하고 완벽했다. 공장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것을 빛에 비춰보며 울었다. 오늘 군산의 용광로는 여전히 타오르고 있다. 찬 새벽도 단 하루도 꺼지지 않은 그 불꽃. 간판은 바뀌었다. 주인은 바뀌었다. 이름은 바뀌었다. 그러나 불꽃은 바뀌지 않았다. 최태섭이 우리 손으로 만들자. 고 말하던 그날의 불꽃이 지금도 거기 있다. 그것이 위안인지 슬픔인지는 보는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유리는 투명하다. 그러나 무엇을 비추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것을 보여준다. 이것이 한글라스의 이야기였다.